우인성 재판장은 피고인 김건희를 향해서 사치를 꾸짖었습니다. 다른 걸 안 꾸짖기 위해서 폼 잡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더랬습니다. 징역 20개월에 1281만 원 판결문에 대한 분석을 우리도 할 시간이 왔습니다. 박판규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좀 보면서 저렇게까지 봐줄 수가 있나. 우리 또 업계에서 보기 드물게 저 중앙지법에 저곳에 이제 재판장을 해보셨던 분이잖아요. 재판장은 아니고 이제 형사 네. 합의부 배석을 했었어요. 네, 판사를 해보셨잖아요. 예. 저렇게 쓰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일단 이렇게 영상 한번 보시죠. 그 첫 번째 영상에 보시면 네.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네. 우인성 재판장이 이제 말을 하잖아요. 이 가장 짜증나는 파트를 한번 네, 들어볼까요? 그거 한번 오랜만에. 다시 들어보죠. 네. 판결 선고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형무등급 그리고 추무리불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인 두비오 프로레오, 즉 불분명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공정한 재판의 전제일 것입니다. 재판부는 헌법 제103조에 의거 증거에 따라 판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네. 왜 했을까요? 제 생각엔 처음에는 이게 뭔가 결론을 써놓고 나니까 이거 욕먹기 딱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다 변명을 담은 걸로 처음에는 추측을 했었어요. 네. 근데 판결문을 다 읽고 나니까 이거는 재판을 할 때부터 이 사람은 권력을 잃은 자에 대해서 절대 가혹하게 하면 안 된다. 저도 그날 이걸 보고 나서 충격을 받은 마음을 뒤로하고 밤에 자기 전에 떠올랐거든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나 권력을 잃은 자에게라고 얘기했어요. 예, 범위를 넓힌 것 같죠. 예. 사실은 범위를 엄청 좁힌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부터 내가 읽을 판결문은 권력이 없는 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권력을 잃은 자 전용 판결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판결은 김건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판결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유죄를 2개를 인정했잖아요. 그 샤넬백 하나랑 그 목걸이 네, 2개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거예요. 그죠. 예, 그 나머지는 최대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피고인이 유리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권력을 잃은 자니까. 그러니까 뭐 이분은 자기 저 재판정에서 피고한테 피고라고 안 하고 레오라고 부르나요? 굳이 라틴어는 근데 왜 이제 쓰시는 거야? 근데 이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네, 김건희의 이 모든 범죄들은 그러니까 이제 물론 주가 조작 부분은 그 결혼하기 전이었고 그다음에 뒤에 명태균 그 부분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가장 서슬퍼를 때 네, 그때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 현직에 그 남편이 대통령이 있을 때의 범죄들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의 정점에 있을 때 했던 범죄들인데. 그러니까 BP 패밀리 얘기는 잠시 후에 또 나눠봐야 되겠지만 그 뒤에 것들은 정말 권력자가 된 뒤에 저지른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권력자가 저지른 범죄는 권력을 잃은 후에는 최대한 봐줘야 된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되는 거죠. 저도 그래서 며칠 뒤에 우리가 이걸 다시 보는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다 말고 다시 꼼꼼히 훑어보니까 재밌는 게 많아요. 판결문 내내 지금 봐준 범죄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판결문을 쓰는 내내 한 가지 범죄에 대한 판결문이 아니다 보니까 아주 여러 번 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 판결문은 되게 여러 번 매번 새로운 논리로 다른 범죄들을 다 봐주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판결의 주요한 내용을 한번 보면 네. 그 도이치 주가 조작 무죄가 났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2개로 일단 크게 나눠요. 네, 도이치부터 보죠. 예, 2개로 크게 나누는데 이제 앞부분 그러니까 이제 유죄가 인정되기 있어요. 그 공범들이. 네. 공범도 유죄가 인정돼 있고 지금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그 사건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간에 뭐 김건희가 이러한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방조로 보일 수는 있으나 방조는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네. 이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정범은 아니다. 근데 공동정범이 아니다라고 본 주요한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화가 났던 바로 이 부분이죠. 예, 주요 사안에 대해서 주범들과 김건희 논의하지 않았던 걸로 보였다는 거예요. 주범들과 김건희가 논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김건희에게 시세 조종과 관련된 행위나 역할 이런 거 권유했다는 이야기가 찾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네. 근데 두 번째 보시면 음. 공모 관계에 있으면 매도 가격을 정할 때 같이 정할 것 같은데 K 측이 공모 관계에 있다면 서로 합의하여 매도 가격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K 측이 일방적으로 매도 가격을 정하여 매도한 뒤 피고인에게 사후적으로 통보하기만 하지는 아니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논의를 했겠지. 근데 안 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최근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주가 조작의 범죄들이 점조지 형태로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순차 그 공모라고 해서 주범들이 논의하는 거를 일부만을 밑에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지난주 방송에서 이미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 내부에서도 왜 서로를 모르는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거를 공범을 안 받다가 2000년 이후부터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너무 많아서 이걸 다 공범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캄보디아에서 전화로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통장으로 돈이 입금이 돼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그 통장에 돈을 빼내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빼내냐면 이 인출책을 전화하는 놈이 있어요. 네. 전화하는 놈이 인출책한테 돈을 빼오면 그 돈을 누군가에 가져와서 돈을 받아오는 이 작업을 하는 애예요. 그죠? 근데 이 작업을 하는 애는 캄보디아에서 어떤 사기를 벌리는지 몰라요. 유괴 납치한 애들을 평상시에 만날 필요가 없어요. 예, 아니 그리고 실제 피해자와 무슨 대화를 오가서 이 돈이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굳이 그 모든 사람들이 야유회를 할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관련해서 무슨 얘기 했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있고 부산에 있는 사람이 있어. 양쪽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저기 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체를 모르는데 지금은 그걸 다 공범으로 처벌하고 있어요. 네. 주가 조작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조작도 전체를 그리는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의 설계를 모르는 밑에 사람들이 그거를 각각 개별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전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공범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이게 2000년 이후에 공범, 이런 조직범죄에 있어서의 공범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경향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조직범죄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고 맡아보고 그 재판을 지휘해 본 적이 있는 판사라면 이걸 모를 순 없다는 거예요. 모를 수 없죠. 근데도 이런 말을 썼다.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김건희의 그 수수료 공제를 네, 그 다음 볼까요? 한 개 네. 나와요. 6대4 배분 이야기죠, 이게. 네, 육개사의 부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한 5,800만 원하고 그러니까 총 6억 원을 네. 20억 매매를 해가지고 6억 원의 수익을 올려요, 김건희가. 맞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일반 수수료 그다음에 뭐 추가 수수료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1억 정도가 수수료로 빠져요. 그럼 5억이 남죠. 네. 5억에 6대4로 나눈 거예요. 네. 그래서 김건희가 3억을 받아가요. 그러면 이 3억 총 6억 중에 3억을 가져왔으니까 반을 가져간 거잖아요. 반을 넘게 가져왔어요. 반을 넘게 가졌어요. 그런데 이 판사는 뭐라고 하냐면 네. 이 계좌에서 발생한 금액의 6억 중에 3억을 가져갔지만 전체 범죄에서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범이 아니다. 이분 개인적으로 소송남 지시겠네요, 이 판사님.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네. 20억 중에 3억 정도 가져간 거는 일반적인 이렇게 그 투자에서도 충분히 발생하던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나 이틀 사이에 매매해가지고 네. 3억씩 버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맞아요. 이게 본질은 그거잖아요. 이렇게 판결문을 정리해놓고 보니까 이런 일을 병가지 상사로 부르는 판례를 남기게 된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또 화면 보시면 여기 보면 아까 내가 말한 거예요. 다른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을 같이 정산할 건데 네. 김건희하고 다른 계좌 이익을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는 그걸 왜 나눠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매매에 가장 매매를 했다라는 거 거기서 네. 나온 수익만 김건희가 나누고 주포들은 이 계좌에서 나온 이익, 이 계좌에 나온 이익을 다 가져가죠. 네. 근데 이 계좌에 대한 이익을 김건희가 안 가져갔기 때문에 공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그 피해 맹약을 나눈
완전 혈연지간급의 사이가 아니다를 그렇죠. 계속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 2000년 이전의 공범론이었어요. 원래. 그럼 뭐 한 20년 휴직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에 보이스피싱이나 주가 조작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거의 공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안 하거든. 그러면 이게 진짜로 몇몇 분들이 이야기하던 직위원의 시간 계산 윤석열 석방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되는 게 이대로 판례를 모든 사람들이 적용받으면 그 사회는 그대로 헬게이트예요. 그렇죠. 따라서 김건희 전용 판례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마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이 판결에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냐? 김건희일 거예요 아마. 그건 박은정 의원 말이 100번 맞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지금만 이거는 생각해보면. 아마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최근에 보이스피싱과 주가 조작 범죄에서는 공범을 판단할 때 첫 번째가 사건 전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네. 두 번째가 그 사건 전체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느냐. 왜냐하면 여기서는 매매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거든요. 네. 매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익을 얼마나 가져갔느냐. 여기서 세 개가 그대로 다 적용돼요. 김건희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유인성 재판장은 나머지 전체 도이치 주식 전체의 이익에 대해서는 되게 작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야. 근데 김건희는 전체 이 자기가 한 거래에서 5대5로 나눈 거예요, 지금.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거래를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우인성 판사가 판결을 1심에서 무죄를 냈던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그 장영하 변호사 케이스 그게 2심 가서 뒤집히는데 뒤집혀봐야 1년 나왔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박판규 변호사님이 여러 번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1심이 물르면 2심에서 엄청 세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무죄를 하게 되면 네. 유죄 인정되면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상당히 올라갈 수 있어요. 맞다. 그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아예 무죄를 때려버리면 네. 그러니까 유죄를 하고 뭐 형을 정하면 조금 뭐 많이 올리지는 그러니까 막 모르는데 죄다 3개월, 6개월 줬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네, 아니고 네. 많이 무죄를 줬으니까 네, 무죄를 완전히 줬기 때문에 뒤집히자면 유죄로 되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2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또 여기 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명태균 그 무죄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것도 봐야죠. 이거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명태균 무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명태균의 진술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 첫 번째 여론조사 비용을 김건희가 내기로 했다. 내기로 했다. 네,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걸 받아내려고 갔더니 공천 김영선 공천을 줬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김영선 세비를 반으로 받아냈다. 그렇죠. 이 두 네. 가지의 진술, 이게 명태균의 진술이에요. 근데 우인성 재판장은 이 두 가지의 명태균 진술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명태균의 진술을 배척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뭐냐? 왜 그렇게 받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여론조사가 김건희, 윤석열만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에요. 이것도 사람들을 많이 분노하게 했던 지점이잖아요. 네. 이 판결문에 CT가 아마 명태균인가 봅니다. 네, 맞아요. 예,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한연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라는 이야기. 어차피 여기서도 범법을 저지르긴 했는데 명태균은 왜냐하면 그 비공개 여론조사를 누구한테 배포해요? 이것도 잘못했지만 여러 사람에게 배포해서 무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받았던 여러 사람은 다 국민의힘 캠프란 말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거를 돈 주고 지도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당선되는 건 김건희거든요. 그렇죠. 김건희고 이 저희가 이제 특검의 그 증거 내용을 이제 보지는 않았는데 네. 이 여론조사의 명태균 여론조사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실제 그 여론조사가 그 실제 여론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여론조사 결과가 네. 윤석열이 앞서는 결과가 내야 되는 게 중요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 홍준표도 이기고 경선을 이기기 위해서 조작된 자료인 게 그렇죠.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윤석열이 가장 앞서 있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내야 돼요. 맞아요. 그 판결문, 이 판결문 논지에는 그 문제에 대한 문제식도 빠져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 여론조사를 원래 나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여론조사를 만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속적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참 우스운 게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단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정도의 쪼로 이제 판결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가 이 여론조사로 인해서 얻었던 이득 중에 1번은 대통령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별게 아니라고 판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조사는 다 대선형 여론조사예요. 대선형 여론조사, 대선 경선용 여론조사. 이 아마 그 수사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조사는 윤석열이 1위여야만 하는 여론조사예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고 다 보도된 것들이 특검의 수사 내용에 없을 리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소장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 이게 아까 이제 전속적으로 조정이 안 되고 선거 캠프가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주체란 여기서 윤석열 김건희인데 네. 윤석열 김건희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윤석열을 경선에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억지로 숫자를 비튼 여론조사라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해야 돼요. 무시해야 되죠. 그런 판결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 보이면서 갑자기 이게 막 어떤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지금 되어 있어요, 판결문은. 그리고 명태균이나 미래한국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면 김영선의 그 귀한 세비가 왜 반씩 떨어져 나갔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 참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봐요. 네.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서 담당하였을 법한데. 아, 개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명태균의 자료를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에서 직접 계약을 했을 법하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A라는 사정을 인정하려면 B라는 사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B가 없으니 A가 아니다. 이런 논리인데 이 B라는 사정, 즉 이게 선거 캠프. 여론조사나 이런 여론조사를 선거 캠프에서 담당 안 하면 네. 일반인들은 계약 체결 안 해요? 이것도 그 언론들이 좀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윤석열 캠프는 경선에서 승리해서 정식 대선 캠프가 생기기 전부터 비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네. 캠프가 관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캠프는 핫바지였다고 우리가 다 기억해요. 아니 아빠인 게 아니라 이거는 그리고 캠프가 어쨌든 간에 불법 정치 자금을 받고 있는 건데 캠프가 어떻게 관여를 하냐고요. 아, 그죠. 그 얘기도 해야죠. 근데 캠프가 관여 안 했기 때문에 불법 정치 자금에 계약이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계약서 논쟁. 계약서 논쟁이죠. 예, 계약서를 쓰지 않고 사기를 쳐? 네, 다음에 나온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네. 계약을 이끌어낸다고 하더라도 주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법한데,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법 한 대 나오죠. 그러네요. 이게 한 번만 쓴 줄 알았는데 이 스킬을 되게 여러 번 쓰시네. 이렇게 할 법하다. 네. 근데 그럴 법하지 전혀 않은 내용. 그럴 법하지 않은데 그럴 법하다고 전제해놓고 계약서 작성 안 했다. 그러므로 계약이 없다. 명태균은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죠. 여기 쓴 대로. 네. 근데 김영선은 왜 공천을 받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제가 잘못됐어요. 계약서를 작성할 법한데 작성 안 했으니 계약이 없다라는 건데 일단 작성할 법한데 다 틀렸어. 거기서 틀린 거죠. 맞아요. 작성을 왜 해요? 안 하지. 그 작성할 법한데라고 전제해 버리니까 맞아요. 되물어줘야 돼요. 당신이면 작성할 겁니까?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엑셀 파일이에요. 돈을 받으러 갔는데 갔다 와서 확답 받아갖고 왔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엑셀 파일은 명태균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하고 정치 판세를 분석하면서 선거에 도움을 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비용을 청구하려 했을 걸 보이지 않는다. 아니 청구했어요. 판사님. 청구했고 그리고 본인 돈을 날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돈 날리고 싶으면 뭐 인버스에 들면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왜 이렇게 날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판사는 뭐라고 하냐면 이 비용들을 다른 출마 예정자들한테 받아서 네. 실제로 돈을 썼고 자기가 돈을 들이면 한 200만 원 정도 하는데 남한테 받으면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싸구려 여론조사. 근데 이게 싸구려할 수가 없는 게 다 윤석열을 1등 만들기 허위거든요. 아, 그리고 숫자를 다 바꿨잖아요. 명태균이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해서. 근데 이거를 전혀 고려 안 하는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
명태균의 인식은 분명해요. 나 김건희한테 돈 받아올 거야. 그리고 김건희 인식도 명백해요.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은 못 줘. 그렇죠. 그러면 공천 주고 대체해 줄게. 그거는 이미 우리가 지금 지난 2년 동안 계속 들었던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은 둘 간에는 네. 적어도 비용을 받아야 되고 줘야 된다라는 이해관계가 있어요. 합치가 돼 있다는 거죠. 네. 그거는 묵시적 계약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 묵시적 계약을 판결문에 못 써요? 쓸 수 우리나라- 있는데 네. 아까 말했잖아요. 계약서를 작성할 법한데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전제가 틀렸다니까요. 작성은 당연히 안 하지. 누가 작성을 해요, 이거를. 아니 이쯤 되면 정말 이 판사의 정신건강이 걱정되는 것이 모두가 다 아는 얘기를 무슨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이렇게 판결문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자기만의 세상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려면 이런 사실이 인정돼야 돼. 근데 이 사실이 없으니 A라는 사실도 인정이 안 된다는 자기만의 논리세계에 그렇다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자기만의 로직을 독특한 로직을 꺼내 오셨다면 그걸 꺼내 오기 위해서 자기만의 세계에서 한동안 유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깥 세상엔 그런 논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굳이 그 노력을 했다고? 네.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저는 이건 누가 시키지 않고서는 하지 않을 추가적인 노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뭐 본인이 그런 이상한 망상에 맞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 너무 걱정스러운 판사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다음 또 8년 내용을 보시면 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윤석열부터 확답을 받았는데 받았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뒤로 이준석이나 윤상현 이런 여러 사람한테 공천 그죠. 부탁 안 했을 거다.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취지로 CNCH 저 중에 하나 아마 강혜경 씨고 나머지 하나는 예. 미래한국연구소 같이 했던 그분이겠죠.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만나서 확언을 하였다면 공천을 확언하였다면 명태균이 다른 사람이 명태균이 부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준석이나 윤상현이나 피고인 부부 등 윤석열, 김건희 등 여러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김영선을 공천해 줄 것을 부탁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아니 김건희에 대한 김건희가 김영선 공천 줄 거라고 말했어요. 이거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그러면 명태균이 그래 확답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한테도 말 안 해 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면 이 판결문 안에서 김건희는 V0가 되거든요. 이 판결문은 김건희를 실제 대통령으로 인정하게 되거든요. 적어도 이 문장만 보고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명태균이 확언을 받았는데 왜 이준석, 윤상현 이런 여러 사람이 CT가 지속적으로 명태균입니다. 요구하느냐. 네. 요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요구를 안 해요? 왜냐면 공천은 당에서 하는 거지 윤석열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압력을 행사하는 거지. 근데 윤석열이 확언을 했는데 압력을 행사를 안 해. 그러니까 뭐 압력 행사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확언을 안 했기 때문에 부탁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상현이 끝났어.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되게 많이 들었던 그 명태균의 말 녹취록. 그건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해서 뭔가 자랑하고 싶을 때마다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명태균은 그때 했던 말은 내가 여기저기 전화해서 뚜껑 패고 다니면서 부탁을 해가지고 김영선 공천을 받아냈다. 그리고 내가 전화했던 사람은 김건희와 윤석열이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완전히 빼고 스토리를 새로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윤석열이 했던 말이 맞네 있잖아요. 네. 내가 윤석열한테 말할 텐데 김영선 해주라고 했는데 말이 맞네라는 건 김영선 해주라고 했는데가 전제예요. 그게 이제 그 말을 듣고 있으면 그것도 빠져있네. 이 내용엔. 결국 확언을 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확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 보면 무슨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이런 판결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은 2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우리가 그 재심, 그러니까 2심 판사의 입장을 생각해 보죠. 네. 이 판결문을 받아들고 어쩌란 말이야. 이걸 이- 내가 그대로 인용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공범에 관한 최근 판례에도 반하고 네. 두 번째 방조범을 인정을 했거든요. 네. 방조가 될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그랬어요. 도이치 주가 조작에 대해서 예, 예. 공소시효가 완성. 자, 이제 우리가 2심에서 어떤 걸 쓸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예, 예. 남은 시간 동안. 네. 예. 근데 공소시효 완성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형사소송법을 보시면 시효 정지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200, 자, 법 공부 시간입니다.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네.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어려운 말인데. 그런데 이 공범에 네. 공범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 음. 여기에 방조범도 들어가요. 그러면 네. 여기 비피 패밀리와 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재판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공소시효 그러니까 정지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김건희 판결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방조범이 성립하더라도 공소시효 도과된다는 거예요. 볼까요? 네. 행위에 대하여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자, 어려운 말인데 시효가 지났으니까 나는 판결을 유죄로 못해요 라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보면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도과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무슨 틀렸어요. 소리입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방조범 경우에는 시효가 정지된다고. 아, 방조범이면 네. 계속해서 공소시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이치 주가조작법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기서 정지돼서 다시 진행하기 때문에 네. 여기 공소시효에 대해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여기서 말을 하면 나머지 수사나 나머지 재판을 모두 무시하는 판결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계산해 봐야 되는데 네. 역시나 그 정지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 아마 재판 기간이 상당히 길었을 테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공소시효가 잘못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까 말처럼 공범이 되는지 방조가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여기도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마 항소심에서 분명히 다시 따져보고 아마 다시 판결될 수도 있다. 그럼 공소시효 안 지난 거예요. 안 지날 수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 네. 근데 그러니까 이 말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짓말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뭐 기록을 다시 한번 빠져봐야 되는데 네. 그 날짜를 정확히 잘 몰라요. 언제 기소되고 네, 그렇죠. 언제 그건 되는지. 우리가 근데 네네네.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된다. 근데 너무 자신감 있으시다. 우리가 그래서 보기엔. 그리고 아까 말한 여론조사 대납 경우에도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정황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린 다 알고 있다니까요. 네, 이게 여론조사를 아까 말했처럼 여론조사 자체가 다른 건 몰라도 가라 여론조사는 그렇죠. 의뢰인과의 합의가 없으면 만들 이유가 없어요. 만들 이유가 없고 이 조사 자체가 윤석열을 위한 조사였어요. 왜냐하면 원래대로 나왔으면 그건 홍준표를 위한 조사였을 그렇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이 본 거는 다 가십이에요. 네. 그 사람들은 우리 윤석열 후보가 높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숫자를 고쳐서 윤석열을 1등으로 띄워놨는데 그게 뭐 이재명을 위한 여론조사입니까? 홍준표를 위한 여론조사입니까? 요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다 바꿔질 수 있다. 그리고 2심에서 바뀔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한번 2심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고 너무 지나치게 봐줬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살아생전에 알아내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이 판사님이 왜 이렇게 무리를 하셨는지 저는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아마 이제 이분은 아마 아까 말처럼 권력에 이른 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유리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놨던 이야기는 저랑 비슷한 추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윤석열 정권 당시에 김건희에게 봐주기 수사를 했던 검사들 이 재판에 올라오는 게 실은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법원 안에서 판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저는 뭐 아직까지는 법원 안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증거는 충분치 않은데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김건희보다 훨씬 좋아할 사람들이 그 검사들이기 때문인 건 이제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하나 전제가 네. 누가 압박을 안 해도 이상한 생각을 하는 판사는 꽤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미지수 원래 이상한 판사가 있어요. 꽤 있다. 꽤 있어요.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 꼭 누군가의 외압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은 원튼 원하지 않든 이게 또 슈레딩거의 법원이 돼가지고 2심 뚜껑 열릴 때까지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심에 가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많이 뒤집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나치게 김건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만 정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만 간 판결이기 때문에 최상이에요. 최상. 네, 조금이라도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거의 다 다시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러면 우리는 예. 2심이 끝날 때까지 또 스트레스 받고 앉아 있긴 해야 됩니다. 근데 네. 뭐 그거 말고도 그 김건희의 다른 소송도 꽤 있어서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상당 기간 아마 그 수감될 수밖에 없다. 김건희는. 그리고 다음 달 늦게 온다 저 시간 느리게 간다 이런 소리 많이 했었는데 윤석열 판결도 금방입니다 이제. 네, 그 다다음 주 연휴 되면은 금방이에요. 아, 예. 그 끝으로 김건희 측의 최지우 변호사가 했던 얘기. 네. 예. 항소하지 마라.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었죠. 네. 근데 이재명이 검찰이 항소를 하지 말라는 건 그러니까 일반론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네. 법무장관을 데리고서 네. 그 검찰이 무효여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네. 자기들이 기소를 잘못한 건데도 항소를 자꾸 다 하는 건 좀 국력 낭비고 민원인들한테도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일반론을 얘기한 건데 김건희 측에서는 김건희도 국민인데 항소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해서 유리한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변호사예요. 근데 이제 물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말도 했죠. 뭐죠? 이런 이거. 말을 했었죠. 아, 그죠? 네. 이러면 항소해야죠. 항소해야죠. 항소해야 돼. 그래서 적어도 주가 조작한 거, 시장 왜곡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패가 망신의 가위를 가는 것 이야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은 둘 중에 하나를 따라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소할 수밖에 없고 네. 항소심에 가면 이것보다는 좀 더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김건희로서는 뭐 그렇게까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자면 언론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화 많이 내야 돼요. 그렇죠. 더 떠들어야 돼요. 예, 이거 네. 상식에 반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 판결은. 그렇습니다. 네. 더 지켜볼 거고 다음번에는 판결 내리기 전에도 이 얘기를 한번 해보든지 게다가 또 이번 주에도 새로운 판결들이 많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박박규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